대방하고는 이 일렬이 합격줄이에요. 응? 올해 일렬 앉으시면 다 합격했어요. 동차.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렬 앉으서 합격자라는 게 좋잖아. 응? 일렬은 무조건 합격자래요, 여기가. 자, 이제 주택부상을 리모델링입니다. 모델을 다시 꾸민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리모델링을 할 거냐? 왜 안 넘어가지?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 확장이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정리하는데 이따 행위는 뒤에서 볼 겁니다. 리모델링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선과 증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행위야 무슨 행위? 대선과 증축을 통해서인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선과 증축이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돼. 그 행위의 목적이 뭐냐? 건축물의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을 목적할 때만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건축물에 대해서 대선과 증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땐 리모델링이 아니다. 그땐 리모델링이 아니고 단순하게 대선과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달라져. 자, 건축물 안에서 자, 대선과 증축을 할 때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을 목적해서는 리모델링이 됐죠. 그땐 주택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돼 버려. 허가 대상. 근데 대선과 증축을 하는데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땐 리모델링이 아니다. 그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목적에 따라 절차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지금 또 리모델을 볼 때 첫 번째 대선을 통해서도 리모델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대선을 통한 리모델은 뭐냐? 대선은 기둥이나 내리벽이나 지붕틀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대선을 통한 리모델링에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만 하시고. 자, 증축형 리모델이 있다. 증축형이라는 것은 규모를 늘리겠다는 거지. 첫 번째 면적을 증가시키는 리모델이 있는 거고 그 면적 범위 안에서 세대수까지 함께 증가시키는 리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안에는 자, 면적만 증가시키는 리모델링도 있고 세대수까지 함께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구분합니다. 대부분 이제 취재는 이 파트에서 취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그럼 면적을 증가시킬 때는요, 이렇게 수주로 증축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 하는 거야. 이게 수평으로 면적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증축형 리모델링 하는데 증축형 리모델링은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부터 15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몇 년이 지나야 한다? 15년. 그럼 1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고 자, 면적을 증가시키게 되면 자,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만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몇 퍼센트 안에서만? 3% 이내에서만. 근데 가르고 또 단서가 있습니다.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m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가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 면적은 30% 이내에서 증가도 가능하고 40% 이내에서 가능하죠. 자, 85m 미만 땐 40% 제한을 줬어요. 자, 그러면 30%가 뭐냐? 85m 이상부터는 30% 이내에서만 세대 면적을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앞으로 뭐냐? 30% 범위에서 40% 범위에서 증가시킨 이 세대 전용 면적을 구분하고 체크하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해만 하세요. 시험에 나올 것은 기본서 가서 또 설명해 줄 거니까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만 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기존 세대의 몇 퍼센트? 15%. 자, 그럼 한 해의 주택단지에 세대수가 100세대인 주택단지가 있죠. 그럼 15세대까지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또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안에는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답니다. 자,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은 자, 제한이 들어갑니다. 다음 6고를 모두 갖춰야 되는 거야. 여기면 보세요. 아까 면적을 증가시킬 때는 수평으로 면적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수주로 면적을 증가시키면 하중이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위험도가 더 높겠지. 그러니까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은 범위를 제한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제한하냐? 자, 보니까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3개 층까지만 허용하겠답니다. 몇 개 층까지? 3개 층. 자,
기존 건축의 층수가 14층 이하일 땐 2개 층까지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의 층수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사례 문제가 만약에 12층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수직 허용 범위 몇 개 층? 두 개 층이지. 14층 이하니까 이걸 3개 층까지 허용한다 해서 X가 됐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앞으로 시험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특이한 건 리모델링은 관리심에도 법에서 시험범위로 정해놓고 관계복귀도 시험범위야. 해마다 2문제 내지 3문제가 꼭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25회 때 출제가 안 됐어. 왜 25회 때 출제가 안 됐을까? 아, 맞아요. 26회 때 꼭 출제하겠다고 준 거야. 그래서 해마다 나온 문제가 해당 연도에 안 나오잖아. 그 이듬해는 100% 출제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고득점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증치형 리모델링에서는 자, 세대 증축 면적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85m 미만일 땐 몇 퍼센트? 40% 이내. 이상부터는 30% 이내가 되는 겁니다. 자, 수익 증축 허용 범위가 있는 거죠. 층수가 15층 이상 할 땐 몇 개 층? 3개 층. 14층 할 땐 2개 층. 이걸 가지고 키워드 보고 OS 판단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서 주택법상 용어의 정리가 되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인데 공동주택 관리법령이 났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죠. 자, 공동주택 관리법령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법 자격시험도 공동주택 관리법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심의 가장 기본법이자 무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가장 기본법이야. 그래서 공동주택에 적용된 특별법이에요. 자, 그럼 공동주택도 자,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야죠.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일단 무슨 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야. 자, 공동주택관리법일 땐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도 주택이니까 주택법도 없잖아. 이땐 최종적으로는 가장 일반법인 건축법도 적용되는 거야. 그게 주택에 대한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보니까 용어 정의하는데 그중에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책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의무 관리 대상과 비의무라고 할 거야. 비의무란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비의무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정의가 나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두고 자, 자치 의결 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자,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공동주택이다. 자, 공동주택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을 줄여서 제가 공주법이라 할 겁니다. 자, 공주법에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잖아. 그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걸 제가 비의무를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어떤 의무냐? 자, 그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전문적으로 관련 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전문적 관련자 뭐냐?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업소를 보를 반드시 수장으로 배치를 해야 돼.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근데 배치 의무자가 주택관리사나 보를 소자로 배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배치 의무자에게 1천만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야. 자, 여러분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근데 주택관리사나 보의 자격증 없는 분이 소장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럼 수행한 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돼. 형사처벌이야. 그때 반드시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나 보를 소자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럼 비의무일 땐 배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건 배치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의무관리사는 반드시 배치해야 됩니다. 자, 자치 의결기구는 뭐냐? 입주자 대표를 말하는 거야. 입주자 대표를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의무일 때는 입대를 구성한다는다. 구성하잖아. 그럼 다른 법이 적용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외에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직장 범위가 된 거야. 직장 범위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공동주택 관리 심의를 하겠죠. 그 공동주택은 공주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 의무 관리상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건축에도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건축 설비 관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주택이냐? 첫 번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몇 세대 이상? 자, 이건 조금 이따 제가 해석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자,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세상부터? 150세대 이상. 그럼 미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됐죠. 그럼 난방 형태가 중앙이나 지역 난방일 때 몇 세상부터? 150세대 이상. 그럼 150세대 미만은 아니라는 뜻이지. 자, 근데 300세대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1번에 해당될 때는 300세대면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지. 미만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럼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이 아닐 땐 300세대 이상부터 의무관리가 된다는 얘기야. 1번과 2번은 150세대부터 기준이 같잖아. 자, 1번에 300세대 이상부터 이상은 뭐냐? 2번과 3번이 아닐 땐 1번으로 간다는 뜻이야. 그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300세대 이상부터 된다는 얘기는 뭐냐?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 이상부터 가잖아요. 오케이? 그럼 300세대 이상부터 간다는 건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고 공동주택의 난방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앙과 지역은 몇 세상부터보다? 150세대 이상. 그러면 300세상부터는 얘기는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고 개별 난방할 때는 300세상부터고 300세대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해석을 묻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입니다. 자, 이건 주상복합을 의미하는 거야. 자, 주상복합은요, 주택과 상가로 구성됩니다. 이게 주택 외의설이라는 얘기야. 근데 항상 법에서는요, 주상복합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주상복합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럼 지문에서 머릿속에 주택 외의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이 나왔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뭘 연상한다? 주상복합이야. 자, 주상복합도 주택의 세대수가 150대 이상이 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도 공주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최근에 또 5번이 작년부터 신설돼. 작년부터. 자, 의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그럼 얘는 비의무다, 의무다? 비의무야. 비의무지만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는 뭐냐? 입주자 등의 3분 이상 서면 등을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만큼 얘는 비임에서 의무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 하냐?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앞으로 자, 본문에서 자,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이란 뜻은 뭐냐? 비임에서 의무로 바뀌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뀌었다. 자, 이 5가지가 공주법상 의무 관리상 공동체로서 의무가 부과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의무와 비의무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공동주택이 앞에 있는 의무 관리상에 해당되죠?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 무슨 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소장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공동주택이 비의무에 해당되잖아. 의무가 아닐 때는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직권법이라는 거야. 직권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의무와 비의무는 적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법이 다르다. 자, 의무 관리성에 해당될 때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동주택이 의무가 아니라 비의무잖아. 근데 공주법이 아니라 직권법에 따라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법적 성격이 달라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공법이야. 그러니까 투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직권법은 민사특별법이야.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사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투명성이 높지 않아. 그러니까 개판이야 여기는. 자, 여러분이 관리비를 부과하더라도요. 의무 관리 대상은 법에 따라 소장님이 부과를 해야 돼. 근데 민사특별이니까 투명성이 없고 그냥 소장이 지가 알아서 마음대로 막 부과해버리고 마음대로 상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판이지.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잖아. 그럼 여기서 입주자 등의 산물상 서면 등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무관리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때는 공주법이 적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비의무도 의무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관리 범위가 그게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이란 우리 직장 범위가 되고 우리는 앞으로 모든 내용은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의무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배치된 게 의무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의무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이. 자, 두 번째 공동주택단지는 아까 주택법을 준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동주택단지도 주택과 부대설과 복리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혼합주택단지도 이해만 하세요. 자, 주택단지가 안에 혼합이 돼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혼합되어 있냐? 자,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자, 그러면 자, 공동주택단지란 것은 일단의 토지야. 한에 대한 토지예요. 이 토지 안에 분양주택도 있고 임대주택이 함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특이한 게요. 법이 달라. 이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법은 다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어.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법이 별도 법률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한해 주택단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데 관리에 관한 법이 다른 거야. 그럼 관리가 쉬워려. 엄청 분쟁이 많이 발생해. 그렇긴 해. 그러면 혼합주택단지는 공주법에서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주법상 일부 규정은 임대주택에도 적용을 시켜서 분쟁을 없애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요즘 혼합주택단지 많아요. 분양주택도 일부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건사도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수장님이 혼합주택단지가 머리 찌끈찌끈 아파요. 응? 왜냐면 분양주택하고 임대권의 싸움이 많아. 왜? 적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혼합주택은 일부가 공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4번의 입주자, 5번의 사용자, 6번의 입주자 등. 자, 이 사람들이 다음 시험은 자, 하루에 100번씩 나올 거야. 자, 우리 관리 시험에 자, 시험 과목에 입주자 관리란 게 있어. 자, 입주자 관리가 이 세 사람의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사람의 관리. 자, 근데 뜻만 이해하세요. 자, 입주자란 누구냐? 입주자란 공동수의 소유자라는 것은 등기상 명의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그럼 입주자는 소유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입주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자,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소유자의 대리권이 있을 때만 입주자가 되지 대리권이 없을 땐 입주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대리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본문에서 입주자란 용어가 나올 땐 자, 소유자만 아니라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소유자는 집주인이죠. 자, 배우자 직계존속은 가족이지. 그래서 앞으로 공주법에서는 집주인들을 입주자라 합니다. 집주인들을 무엇이 한다? 입주자라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제가 지금 우리 집 소유자야. 내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소유자야. 장인어른 직계존속일 거 아닐까? 자, 직계존속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은 혈족관계에 있어야 돼. 피가 섞여야 돼요. 장인어른 직계존속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사이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일 거 아닐까? 아닙니다. 왜? 혈족관계 아니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내 동생의 아들, 조카야.
조카가 우리 집에 살고 있어. 조카는 직계 비속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그럼 반계지. 직계가 반계예요. 직계는 내 밑으로 쭉 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응용 문제 나와 나중에. 자, 그래서 앞으로 집주인들을 무엇이 한다? 입주자. 입주자. 사용자는 용하는데 사용자가 법에 따라 편견이 달라. 우리가 노동법에 가면요, 대부분 사업주가 사용자가 됩니다. 사업자 사용자야. 쥐가 굉장히 높아. 근데 공주법은 다른 개념을 쓰는 겁니다. 자, 공주법상 사용자란 공동식을 임차여 사는 사람들 만다. 즉 세입자를 사용자라는 거야. 세입자를 뭐란다? 사용자. 집주인들 무엇이고? 입주자. 세입자를 사용자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6번이니까 입주자 등이 나왔어. 등. 자, 4번의 입주자와 6번의 입주자 등은 같은 개념, 다른 개념. 공법은요, 등자가 붙고 안 붙고는 하늘과 땅차야. 그거 구분한 게 어려운 문제예요. 입주자와 입주자 등은 어머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입주자 등은 입주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지. 자,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서 입주자 등이라는 거야.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서 무엇이란다? 입주자 등. 그럼 본문에서 입주자 등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나올 거야. 그럼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주법에서는요, 입주자만이 갖는 권리와 의무는 입주자라고 표현해 줘야 되는 거고, 사용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사용자가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갖는 권리와 의무는 입주자 등이라 해야 돼. 그럼 입주자가 와야 될 자리에 입주자 등이 오면 될까 안 될까? 그건 X가 되는 질문이 되는 거야. 그게 입주자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입주자 대표를 한번 구성해 볼 거예요. 자, 입주자 대표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는 겁니다. 자,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이 법에 규정돼 있어. 어떻게 선출할 거냐?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에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돼 있어. 선거를 통해서. 자, 그럼 누구 중에 선출해라? 입주자. 그럼 소유자와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입주자를 할 때는 소유자만 아니라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했잖아. 그럼 동대표는 입주자 중에 선출한다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만 아니라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어쩌라. 그러면 사용자는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선거는 입주자 등이 선거를 한댔지. 야, 등자가 붙었네요. 그럼 이 안에 사용자가 포함이 돼 있어, 안 됐어? 돼 있지. 그래서 동대표가 될 수는 피선거권은 입주자이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선거권은 사용자도 동시에 갖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입주자만이 와야 될 자리에 입주자 등이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지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등 중에서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면 S가 되는 거지. 그걸 구분한 게 입주자 관리 같아요. 쉽다 어렵다? 어려운 문제예요. 등자 하나 붙고 하나 안 붙고는 하늘과 땅 차니까. 그게 공법의 어려운 점이에요.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크게 의미도 폈어요. 나중에 공부하다면 쉽게 정리가 돼. 대부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만이 나옵니다. 근데 소유권이 갈리는 음상은 사용자도 동시에 나와. 근데 동대표는요,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 기구야. 그러니까 입주자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나는 나중에 입주자냐 입주자인 등인지를 그러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 이 세 사람은 100번씩이나 하루에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집주인들을 무엇이라고 그러고 입주자, 세입자를 사용자, 양자를 합쳐서 입주자 등이란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입주자 대표란다. 자, 의결을 통해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가 입대가 되는 겁니다. 원칙은 모든 결정은 입주자 등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시건건 다 결정 못하지. 그러니까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주상을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기구야. 그래서 법적 성격을 의사 결정 기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각각 관계가 형성되지. 입대하고 수장을 빌 때 수장하면 을이 되고 입대는 갑이 돼. 이 입대의 의결성을 소장님이 집행하기 때문에.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결기구는 누가 된다? 입주자 대표이다 이해하시고요. 자, 관리 규약이 나왔습니다. 관리 규약. 자, 관리 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을 관리하게 한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범을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 원칙은 여러분이 소장님이 되셨을 때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법령이라서는 시시콜콜한 걸 다 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법령의 규정에 없는 관리상은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분석은 이 규약을 갖고 여러분이 관리해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관리 규약은 그 단지 안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약속을 정한 자치 규범이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반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소송을 진행하잖아. 그럼 판사가 판결할 때는 일단 법을 놓고 판결하는 거야. 근데 법이 없을 때는요, 그 단지 안에 규약을 꼭 판정을 해줘. 판결. 그러니까 관리 규약도 그 단지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자치 규범을 무엇이 한다? 관리규약. 그래서 소장님은 공동주택 관리법도 중요하지만 그 단지에 배치면 그 단지 관리규약도 집행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집행의무자. 넘어갑니다. 자, 관리주체도 또 나왔습니다. 관리주체. 자,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해자다. 직접 관리하는 사람인데 다음에 잘한 건 뭐냐?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치관리계의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자, 두 번째, 관리업무 인계전의 사업주체. 세 번째,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체다. 그럼 일단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배웠죠. 근데 의무관리라는 것은 두 가지 관리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자치관리라는 게 있고, 자, 위탁관리라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를 공주법상 의무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치관리는 건 뭐냐? 자치관리는 것은 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자, 소장을 선임합니다. 선임해서 자, 직접 관리하겠다. 자치관리야. 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소장 선임하고 직접 관리한다. 무슨 관리? 자치관리. 자, 위탁은 타인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타인은 뭐냐? 주택관리업자라고 그래. 자, 주택관리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형태를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주택업체가 소장을 선임합니다. 선임해서 관리 형태를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서 소장 선임해서 직접 관리한다. 무슨 관리? 자치관리. 자, 주택관리업체에 의뢰해서 관리 방식을 말한다. 위탁관리. 그럼 위탁관리를 맡기면 주택업체가 소장 선임해 주는 겁니다. 대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치관리는 입주자의 선임한 소장님이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관리업무 인계전 사업체가 관리된다. 근데 사업체는 건설업체였죠. 무슨 얘기냐? 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체계 입주가 시작돼요. 시작되면 원칙은 이때부터 자치와 위탁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자치와 위탁관리는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거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바빠 죽겠는데 바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사업체가 건설했잖아. 그럼 입주할 때부터 일정 기간 관리를 해줘야 돼. 그걸 사업체 관리 기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자, 입주 시까지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과반수 되면 그때서 관리 요구하는 거야. 자치 관리와 위탁관리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할 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서를 사업체에 통지해 주는 거야. 그럼 사업체는 인수에 마치고 그때부터 떠나고 그때부터 자치와 위탁관리가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러면 관리업무 인계전 누가 관리체다? 사업주체. 자, 위탁관리 방식 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자, 특이한 게 있어요. 아까 위탁관리 방식 된 누가 소장 선임 안 됐어? 주택업자가 소장 선임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위탁 자치관리실은 입주자 대표서 선임한 소장님이 관리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탁관리실은 자 주택업자가 선임한 소장님이 관리치가 아니고 주택업자가 직접 관리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장님은 주택업자의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업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겁니다. 대리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우리관리입니다. 우리관리가 전국적으로 1200개 단지를 넘게 관리하고 있어. 자 우리관리 대표자가 노병영 대표입니다. 자 노병영 대표가 1200개 단지마다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단지마다 내 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소장님이 그 우리관리를 대대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위탁관리 방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경비 사업자 선정했죠. 네, 계약의 당사자는 관리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그럼 계약서 이름을 관리처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관리실은 누구의 이름을 써야 돼? 소장님 이름 써야 돼요. 소장님 이름 써야 돼. 자 위탁관리실은 소장의 이름으로 계약서 쓸까? 주택업자의 이름으로 계약서 쓸까? 주택업자의 계약서 이름 쓰지 소장 이름으로 계약서 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돼요. 위탁관리실은 소장님의 관리처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실은 소장님 관리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장이 이름 계약서 쓰잖아. 걸리면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탁관리실에 소장님 이름으로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어. 그땐 반드시 의임장이 들어가야 돼. 의임자고 거기다 계약서다 누구누구를 대리한 소장 누구라 이름 쓰면 유효한 계약이 되지. 그 대리 자 의임장일 땐 그럼 무효가 돼 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관리처가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근데 4번, 5번 보세요. 이건 임대주택에 관련 사항이니까. 자, 그래서 특이한 거요. 아까 의사 결정기구는 입주자 대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의결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집행을 해야 하잖아. 그 집행기구가 관리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죠. 그럼 행정부서 집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국회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입대위, 입주대표가 되고 행정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관리처가 되는 겁니다. 관리처. 그래서 소장님도 관리처에서 업무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공동체는 관리기구, 관리주기인데 크게 4가지 주기 있습니다. 입주자 등도 하나의 관리주기 되는 겁니다. 각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등도 관리기구예요. 나중에 보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한다, 과반수 동의한다는 내용이 수없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입주자 등도 하나의 관리구가 되는 겁니다. 자, 입주자 대표도 하나의 관리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거관리도 하나의 관리구가 돼. 선거관리위원회 단전에 선거관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관리처도 하나의 관리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이 4가지 조직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4가지. 근데 주요 관리는요. 입주자 대표와 관리처의 업무 관계로 거의 이루어져. 그래서 공직법에도 대부분 입주자 대표와 관리처의 업무만 거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지만 관리주기 이렇게 4가지 관리주기 있다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 꼼꼼하게 정의할 겁니다. 자, 주택관리사보가 났어. 자, 26회 시험에 합격했죠. 합격해서 합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보가 되는 거고 자격증을 발급은 주택관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도 바로 사가 되는 분이 있고 보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실무 경력 갖고 따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 올해 25회 때 시험 보시면 소장 나왔다 그랬지. 소장 의무관리상 못 가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아까 의무관리상은 반드시 주택가서나 보를 배치한다 했잖아. 20회 시험 본 사람은 아직 합격증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의무는 못 가. 다만 비의무는 갈 수 있는 거야. 비운데 자 소장 경력은 3년 이상이면 사에서 보에 사가 될 수 있어. 소장 경력 몇 년? 3년이면. 근데 소장 경력은요 5세대 이상부터 소장 경력을 인정합니다. 몇 세상부터? 5세대 이상부터는 소장 경력 3년으로서 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뱉은 게 60세대야. 그러니까 자격증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사가 되는 소장 경력은 의무나 비유나 3년 똑같이 있는데 거기서 3년 근무하면 금도 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주간반은 여기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오전반? 아파트 근무하셨어요? 근무하셨어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5년 안 됐어요? 소장은 주상복도 인정해요. 아까 의무관리상 있었잖아.
인정합니다. 주상복도 50세대 이상부터 인정해요. 주상복합도 주택수가 50대 이상이면 인정합니다. 소장 경력을. 소장 경력만 3년이고 나머지는 5년 이상이 돼야 돼. 관리사무소 직원도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아사의 차이점 뭐냐? 배치할 때 자격 구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일단 자 500세대 기본 할 겁니다. 500세대. 자 이상이 있고 미만이 있어. 자 근데 원칙은 이건 의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의무일 때. 근데 원칙은요. 세대수에 관계없이 다 주택관리사를 초자로 배치한 게 다 원칙이야. 다만 500세대 미만에 한해서는 주택가를 가리면서 보도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는 모든 세대에 다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보는 500세대 미만만 배치받을 수 있는 자격구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와 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고 이 주택가사와 사와 보를 합쳐서 주택관리사 등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본문에서 주택관리사 등이 나올 땐 보와 사를 합쳐서 의미한다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주택관리업도 그냥 읽어볼게요. 자,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주택관리비를 하는 거고 이 주택관리를 하고자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라 하는 것이고 이 주택관리직에 의뢰해서 관리 형태를 자 위탁 관리 방식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자꾸 위탁관리업자라는데 위탁관리업자라 주택관리업자라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위탁관리업자는 용어 없어요. 앞으로 무엇이라 표현한다? 주택관리업자. 자, 그다음에 이 주택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주택관리비를 하는 거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등록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직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무슨 관리를 한다? 위탁관리 방식을 한다면 이해하세요. 시험에 나왔고 나중에 정해줄 거니까요. 자, 장기수송객이 나왔어. 장기수송객. 나중에 소장님 되시면 머리 찌끈찌끈 아프게 하는 게 이 장기수송객이죠. 자,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세대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 공동주택에도 각종 주요실이 있겠죠. 자,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노화가 될 거 아니야. 몇 년 차서 교체하자, 몇 년 차서 보수하자 그걸 담고 있는 계획을 장기 수송 계획이라 합니다. 자, 그 여러 아파트 외벽도 도장하죠. 몇 년마다 도장합니까? 몇 년? 어떻게 하셨어요? 입대하셨다고 그랬죠? 입대하니까 잘하시네. 자, 우리 아파트 외벽 도장 5년마다 하자. 옥상방수, 고분자 시트방수 20년마다 수선하자. 그걸 담고 있는 계획이 장기 수송이 되는 겁니다. 장기 수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수송 펴놓으면 우리 단지 CTV 5년마다 교체하자. 승강기 15년마다 교체다. 그 교체 주기를 갖고 있는 걸 장기 수송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외벽 도장 5년마다 한다 했죠? 만약에 5년마다 외벽 도장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단지에 1천만 이하 과태가 적용돼 버려. 1천만 과태료. 근데 5년 차가 보니까 도장이 깨끗한 거야. 다시 도장할 때 돈 한두 푼 들어간 줄 아세요? 연도 몇 억씩 들어가요. 그럼 5년 차니까 깨끗한 거야. 그럼 그 주기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장기승을 수장님이 조정하는 거야. 조정해서 주기를 밀어서 교수할 수 있는 게 장기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장님 머리 찌끈찌끈 아픈 게 장기승이거든. 그래서 장기승에 따라 우리가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 정입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장기수선 춘당이라고 그래. 근데 관리비와 장기수선 춘당은 달라요. 관리비는 입주자와 상자가 부담해. 근데 장충금은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할 때 상환 비용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는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얘는 소유자만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보여. 그래서 이제 장충 갖고 이 주기에서 우리가 교체 보수하는 거야. 근데 교체 보수할 때 돈이 단지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율을 높여서 입주자들부터 많이 걷잖아. 그럼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왜 이렇게 많이 걷느냐고. 그러니까 수행 민원 특기서 조금 적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맞짱 교체 보수할 때 돈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나중에 머리 소장님 찌끈찌끈 아프게 하는 게 이 장충금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방법 다 있어요.
다 하고 살아. 응?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게 장수님만 이해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고 주택은 다음 주에 정할 겁니다. 뭐 여기서 면적 산점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실무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림씩 한 번씩만 보세요. 그림만. 다음 주는 우리가 주택을 들어갑니다. 주택 되는데 일단 몇 가지 설명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 전화번호를 적을 겁니다. 전화번호. 자, 010-8824-6109. 자, 저는요 지금 공인중개사, 주택회사 모든 공무원을 통틀어서 애들에서 가장 오래된 교수예요. 나이가 제일 많다는 게 아니야. 모든 관서 애들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내가 14년째 애들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칠판에 전화번호 적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른 교수님이 칠판에 전화번호 적으면 여기 있는 피들이 다 편집해서 다 없애버려. 근데 유일하게 저만 컨펌에 떠가지고 전화번호를 칠판에 적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 지원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수장님 나갔습니다. 그러면 법령 자문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회장님이 제 전화번호만 적을 수 있도록 확인해 있어요. 근데 이게 적는 게 있어. 우리는 내년도 시험은 더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족보가 있어, 족보. 그 족보를 아무나 보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자, 일단 에듀에서 공부하신 분들만 볼 수 있어야 돼. 자, 에듀라도 실무 교수님 3분이 있단 말이야. 내 수업 안 보는 사람 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에듀에서 제 수업 듣는 분들한테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자, 애들 홈페이지 들어오면 누구 나와서 자료를 다 퍼가버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밴드를 운영합니다. 밴드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PC로도 볼 수 있어. 거기만 자료인데 밴드 들어가서 아무리 검색해도 내 밴드 이름 안 나와요. 내가 초대장 보내주고 초대장 링크만 가입할 수 있는 밴드야. 거기서 나중에 거기서 학습하고 취업이 그 밴드에서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 밴드 어떻게 하면 제 전화번호로 자, 밴드 초대장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전화번호 문자로 바로 초대장 보내드려. 그럼 초대장 링크에서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링크. 근데 우리의 시험 유형을 보니까 그동안요 2차 대부분 2차는 1차 시험 끝나고 2차를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를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경쟁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높다니까 문제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취재가 되기 시작했어. 공부량이 많은 데 적어야 돼. 많고 분명히 내년도 3대1 경쟁률이 나오면요. 자, 2차 한 번도 안 보고 1차 공부했다가 끝나고서 7, 8월 달에 2차 공부는 합격 못 합니다. 이미 올해 2차 재정도 1,800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제가 공부해달라고 할 땐 공부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양을 안 줄 거야. 그래서 그 학습밴드에 자료도 올려주고 내가 문제도 같이 올려줄 거야.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최소한 복수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7, 8월 달에 쉽게 공부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중에 1차, 2차 수업 한 번도 안 듣고 7, 8월 때 오잖아. 나하고 학생한테 막 물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냐고. 막 기본서 보니까 막 두 과목이 2,000페이지 넘지. 문제 두 과목 2,000페이지 넘어. 막 주관식 풀라니까 당겨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 하자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공부는 지금부터 할 필요 없어. 오늘 집에 가셔서는 무조건 1차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느 시점에서 2차 공부하자면 2차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관리심은요 1차 과목 시설교육과 또 중첩이 돼 있어. 중첩. 아마 학원 여기 다니시는 분들 자 실무 수업 들으면 시설교육 점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알고 계시죠? 자 실무 수업 들으면 시설교육도 보통 2점 이상 더 맞게 해줄 거야. 그럼 2점 시설교육은 2점 넘게 맞으면 무조건 합격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오늘 가서는 2차 공부하지 마세요. 몇 차 공부해라? 1차. 근데 1차도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꽈락이 있다 없다? 있다.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이 시설교련도요 가보면요 용어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남자분들 시설교련 만만하게 봐. 야 벽돌이 나오네. 그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노가다 할 때 벽돌 짊어봤어. 아 짊어본 거고 싼 건 다른 개념이지. 막 벽돌 쌀 때도 막 이 화란식 쌓기다, 뭐 영식 쌓기, 불식 쌓기 막 벽돌 쌓는 방법이 달라. 시멘트 매는 봐봤자. 근데 비벼봤어 안 비벼봤어? 그냥 막 비볐잖아. 밀 때 물의 비율이 얼마냐 그런 거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설교련도 골고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1차는 골고루 하고 2차는 제가 어느 시점에서 공부합시다 하면 그때 제가 주는 범위 안에서만 공부하세요. 그래야 7, 8때 공부하기 쉽기 때문에. 자 오늘 이어서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